안녕하세요. 사과밭 농장주 송가연입니다. 이번에 다룰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한낮의 어둠. 약간 소설책 제목 같기도 한데요. 저는 이 책을 부제에 끌려서 골랐습니다. 부제는 극단주의는 어떻게 사람을 사로잡는가입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 극단주의 커뮤니티에 잠입을 해서 그들을 관찰을 하고 쓴 글인데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되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극단주의 같은 폐쇄적인 단체는 이렇게 잠입 취재 말고는 그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는데 이를 되게 잘 설명해주는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럼 먼저 목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7부 1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원래 저자의 의도는 이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극단주의 단체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드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물론 읽다 보면 그런 내용도 나오지만 각 장마다 저자가 잠입한 극단주의 단체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극단주의 단체별 특징이 되게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서양은 이런 극단주의 단체에 대해서 아주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각 장의 극단주의 단체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1부 첫 번째는 미국의 네오나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을 백인 민족 국가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색인종이나 유대인을 이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가입자를 받을 때 유색인종 피가 섞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손이나 손등 사진의 인증을 요청하기도 하죠. 실제로 저자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빡빡한 데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웃긴 건 이 유전자 검사 결과 나는 100% 백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를 받아보니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좀 섞여 있더라 라고 하면 그 사람을 가입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입시키고 대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그 기업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이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좀 말도 안 되는 걸 믿어요. 이들은 그걸 빨간 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빨간 약은 영화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먹으면 현실을 지각하게 된다는 그 약인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약을 먹고 네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세계에서 벗어나서 진짜 세계를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 진짜 세계는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거나 이민자들 때문에 인종전쟁이 일어날 거라거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이들은 그 빨간 약을 먹고 깨달은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들의 특징이 이런 단체 내에서 재미와 소속감을 느낍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또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또 그들끼리 모여있으면 대화가 되게 잘 되니 그 안에서는 아주 즐거운 거죠. 그런데 이 단체 내에서 이 재미와 즐거움, 소속감을 느끼는 건 앞으로 설명한 이 다른 단체들도 보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1장의 두 번째 단체는 유럽의 백인 민족주의자들인 세대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네오나치가 있다면 유럽엔 이 세대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들은 목표도 비슷합니다. 유럽이 문화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동질적이어야 되고 때문에 이민자들은 다 내보내야 되고 국경도 폐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다른 점은 이들은 이런 생각을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한가운데 독일이 있고 또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인종 청소를 하려고 시도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의 생각을 좀 물타기를 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백인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각자 민족끼리 분리하는 게 좋아 이렇게 좀 유화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나치 문양 같은 그런 걸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프랑스의 레이벤 선글라스를 끼면서 유럽의 고유 문화가 보존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 나치 문양을 페북에 되게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가입 거부를 해요. 실제로 또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정치는 문화에서 나온다. 정치를 바꾸고 싶으면 문화를 바꿔야 한다. 2부 사회화에서는 둘 다 여성이 중심인 그런 극단주의 단체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로 다룰 단체는 트레드 와이브스입니다. 트레디셔널 와이브스인데 전통적인 와이프들이라는 의미죠. 이들은 반페미니스트이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중요시 여기죠. 이들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성의 성적 시장 가치입니다. 이들은 남성이 여성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섹스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이 좋은 직업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교육 수준이 높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 중요한 것이 나이와 건강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두 번째로 중요시 여기는 건 STFU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성이 의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그 의견을 말해서도 안 되고 그냥 남성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체와 더불어서 이 책에 잠깐 설명되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이 단체는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인셀이라는 단체인데요. 남자들의 비자발적 독신주의 모임이라는 단체입니다. 저는 글을 읽으면서 이 단체가 눈에 띄었던 게 최근에 이 단체가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이들은 여성이 당연히 자신과 섹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들을 탓하고 여성들을 죽이기도 하죠. 실제로 제가 봤던 기사가 캐나다에서 이 인셀 회원이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바람에 거기서 11명이 사망을 하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 유학생도 포함이 돼 있던 거죠. 이 두 단체를 보면서 각각 여성과 남성이 표현 방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2부 2장은 이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함께 폭탄 테러도 한 적이 있는 그런 이슬람을 지지하는 여성단체인 지하디 신부입니다. 요즘 많은 국가들이 극우단체에 대해서 많은 제한을 가하거나 제재를 하지만 아직은 이슬람 어떤 조직에 대해서 더 많은 제재를 가해요. 그래서 이 조직은 다른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감시망을 피하는 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하디 신부들을 모집하려고 페북 같은 오픈된 데서 많이 얘기를 하다가 좀 얘기가 깊어지고 진지해진다 싶으면 이들이 다크소셜이라고 비공개 채팅방으로 갑니다. 거기서 대화를 나누거나 혹은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비밀 채팅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화를 하기도 해요. 그럼 정말 이들을 감시할 수가 없겠죠. 또 이들이 주로 하는 방법은 스테가노그래피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이미지 속에 메시지를 넣거나 혹은 메시지 안에 메시지를 넣는 거예요. 이 스킬은 오사마 빈 라덴이 되게 잘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9.11 테러 때도 그런 포르노 사이트 안에 있는 그 이미지 안에 메시지를 숨겨서 메시지를 전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온라인에서 되게 잘 숨는 이유는 이들이 애초에 시작을 할 때부터 온라인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이들의 주 무대는 온라인이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런 극단주의 단체들의 모든 특징이 이런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페이스북이 처음 생겼을 때 지하디스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페이스북은 진짜 좋아. 우리가 사람들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찾아가서 가르칠 수 있어. 3부의 첫 번째는 영국 수호연맹인데요. 이들은 미국의 네오나치나 유럽의 세대 정체성, 이들과 성격은 똑같아요. 그래서 3부는 이 극우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내세우는 이런 미디어가 기존 미디어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훨씬 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다라고 믿게 하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의 극우 미디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독싱인데요. 드로핑 도큐멘트라고 문서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흘리는 거죠. 자신들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한 언론인이라든지 혹은 학자의 연락처라든지 집 주소라든지 SNS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다 노출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서 막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게 무서워서 그들에게 불리한 내용을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방법은 최근에 대한우파가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저자도 누가 봐도 극우 유튜버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극우라고 실제로 명명을 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독징을 당하죠. 그래서 피해를 입고 첫 번째 회사에서 잘리기도 합니다. 이들이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물타기인데요. 거짓 정보를 정말 많이 흘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어떤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루에 거짓 정보를 한 300개 정도를 계속 내보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참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할 수도 없게 되는 거고 실제로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략 100만 개의 웹사이트가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지만 웹사이트의 진위성을 확인하는 인력은 수십 명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실을 말했던 언론은 독싱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고 사람들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불안해지니까 더 대한 언론에 기대게 되는 거고 그들의 극우 미디어에 더 의존하게 되는 거죠. 3부의 두 번째는 유럽의 트롤 부대인데요. 이 트롤이라는 게 온라인에서 어떤 공격적이고 되게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하죠. 근데 이 트롤링의 시작은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어떤 익명 게시판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그냥 이들이 거기서 그냥 되게 재미있게 놀고 서로 즐긴 거죠. 그러다 이들이 뉴노멀, 주류가 된 건 2016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입니다. 이때 그 미국의 익명 게시판인 4chan에서 트럼프의 유명한 선거 문구죠. 마가가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도 2017년 선거 때 극우가 만든 해시태그가 독일의 트렌드가 되죠.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 트렌디한 해시태그를 자신들이 만든 해시태그랑
짝지어서 그런 주류 논점을 극우 논점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반적인 해시태그를 극우 해시태그로 가져와 버리는 거죠. 해시태그는 아니지만 이 OK 사인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사인인데 이걸 화이트 파워, 백인 권력을 나타내는 의미로 극우들이 가져와 버렸죠. 그래서 이 사인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죠. 근데 이들이 트롤을 하는 진짜 이유는 이런 정치적이거나 뭐 이런 이유라기보다 그냥 아직까지는 재미와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타부 소셜미디어에서는 대한미디어, 극단주의 단체들이 사용하는 SNS가 따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이들도 이런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어요. 근데 계속 혐오 표현을 쓰거나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하니까 계속 제재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그럼 우리가 차라리 만들겠다 싶어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죠. 이들이 새로 만든 플랫폼에는 컨텐츠 관련 플랫폼도 있고 금융 관련 컨텐츠도 있는데요. 먼저 컨텐츠 관련 플랫폼들은 트위터에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들은 갭을 쓰고 있죠. 이 갭은 18개월 만에 회원 40만 명이 늘었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마인즈라는 사이트를 새로 만들었고, 위키피디아는 메타피디아라고, 그러니까 극우 관점에서 서술한 온라인 백과사전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는 홀로코스트는 정치적으로 옳았다라는 관점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틴더는 패트리어트 피어라고 하는 이 세대 정체성이 만든 나치들을 위한 이런 만남 사이트죠. 그리고 트럼프 싱글즈라는 단체도 있고 와스프러브라는 단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디튜브나 큐튜브로 바뀌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융 플랫폼도 변화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들도 페이팔이나 구글페이 등 뭐 일반적인 그런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계속 막히니까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또 기부를 받기도 했죠. 그러다가 비트코인은 또 추적이 가능하고 또 암호화폐는 또 투명하니까 모네로라는 익명 암호화폐로 지금은 옮겨갔다라고 합니다. 하부 두 번째는 음모론과 관련된 QAnon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럽은 되게 음모론이 활성화가 된 게 2015년 난민 위기 이후에 유럽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자가 이민의 진실을 감추고 있다. 이런 음모론들을 다 믿는다는 거죠. 실제로 영국이나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들의 인구 3분의 1이 이런 음모론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음모론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는데요. Q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무슨 뉴스가 터졌고 어디에 미국의 하청업자들이 있지? 자료를 다시 읽어라. 지도가 드러난다. 사고를 확장하라. Q.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빵가루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빵가루들을 모아서 언론이 막 만들어서 빵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언론은 실제로 자기를 제빵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언론들이 빵가루를 통해서 만든 그 빵의 결과가 백신은 유해하다. 정치인 중에 뭐 소아성애자가 있다. 그런 거라는 거죠. 실제로 이들이 빵가루를 통해서 만드는 그 빵의 결과가 너무나 이 연관성이 뭐지라고 싶은 게 이들이 CIA와 M16을 로스차일드 가문과 바티칸, 페이스북, 나치, 일루미나티, 외계인 등과 연결해서 이들이 막 섞어서 소설을 써서 빵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기후변화, 테러, 백신 접종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 음모론을 만든다는 거죠. 오부 동원에서는 이 극우 단체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회나 페스티벌 같은 것을 그들이 열어서 대중들과 약간 접촉을 하는 거죠, 살짝. 근데 이들이 이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되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이 되게 힘있어 보이고 우리가 뭐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들이 되게 외적으로 평범해 보이고 싶어하고 일반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들이 되게 최대한 많은 사람이 집회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어떤 극단주의 유파라고 하면 설령 그들이 뭐 되게 모순되는 주장을 할지라도 다 끌어모은다는 거죠. 완전 총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슬람을 반대하는 그런 시오니스트들, 그들과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런 백인 민족주의자들, 이들이 한데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정부에 항의하는 일반 시위,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 같은 경우는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항의해서 하는 집회였죠. 그런데 여기에 극우나 QAnon이 연합을 해서 이 시위를 되게 변질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외적으로 되게 평범해 보이고 싶어서 이들도 집회를 할 때 KKK 문이라든지 나치 문이라든지 총을 보인다든지 이런 건 절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웃겼던 게 일반 트럼프 지지자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마가 모자를 쓴다는 거죠. 이 그룹의 여성들도 되게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되게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극우 관계자가 실제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젊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싶다면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해 말해봐야 소용없다. 차라리 심슨 가족 최신 에피소드를 얘기하는 게 낫다.
육부 공격에서는 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직접적으로 공격성을 보인 그런 행동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해킹이고 하나는 테러입니다. 먼저 이들이 해킹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미국의 초등학교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서 홈페이지 메인에 사담 후세인 사진이라던가 나는 이슬람을 좋아해 이런 문구를 넣는다던가, 혹은 어떤 대학교를 해킹을 해서 대학교에 있던 프린터들이 갑자기 나치 무늬를 프린트를 막 한다던가, 그리고 아마존 사이트를 해킹을 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성애 소설을 불법이라고 신고를 하게 만든다던가, 이런 해킹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문제인 게, 이렇게 한번 놀라고 말거나 혹은 금전적이거나 물리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진짜 해킹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되게 의심을 하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본 게 진짠가? 아니면 해킹을 당해서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서로 못 믿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쓸 때 내가 또 언제 해킹을 당할지 모르니까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그런 이슬람 사람들한테 해킹을 당한 그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보내기가 겁나진다는 거죠. 지금은 해킹이지만 나중에 이게 또 테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공포감에 떨게 한다는 거죠. 육부 공격의 두 번째는 테러인데요. 요즘 테러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예전에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되게 테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최근에는 극우 극단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으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은 2018년에 일어난 모든 살인사건에 최소한 하나 이상의 극우 단체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게이머인데요. 요새 정치든지 마케팅이든지 모두 다 게이머가 됐죠. 실제로 테러도 게이머가 됐다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사례에 따르면 요새 테러범들이 자신이 테러를 저지르면서 그걸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을 하죠. 근데 실제로 그걸 영상을 본 사람들은 그 영상을 보면서도 그게 게임인 줄 아는 거예요. 실제 테러가 아니라. 이런 경향이 되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이 극우 단체들이 활발해지게 된 이유나 그다음에 이들의 미래, 이들을 제재를 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들이 활발해진 이유는, 첫 번째는 이들이 되게 디지털에 되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이들이 디지털에 되게 빨리 적응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익숙해진 이 SNS의 알고리즘 때문인데요. 이 책에 따르면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되게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을 추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스북에 친구가 많으면 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지만, 좋아요를 더 많이 누름으로 인해서 그 알고리즘이 그 사용자의 기호에 대해서 더 잘 학습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추천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 이 혼자 있을 때보다 그 온라인 커뮤니티 안에 있으면 그 집단적 사고가 더 강화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집단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환경 문제가 요즘 되게 심각한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환경운동이 급진화돼서 나중에 폭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중국 같은 민족 국가들이 이런 극단주의를 핑계를 대면서 소수민족을 탄압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럽에서 극우가 더 강해질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미국에는 외로운 늑대 1인이 테러를 많이 일으키지만 유럽에서는 그 극우가 정당과 결합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번 프랑스 선거에서 그 르펜의 극우 정당이죠. 국민연합이 577석 중에 89석을 차지를 하죠. 그리고 책에는 이들을 제재하는 방법이나 대처 방안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독일은 2017년에 온라인 극단주의 컨텐츠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법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유해 컨텐츠에 대해서 자동으로 삭제를 하는 그런 인공지능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기도 했다라고 해요. 근데 한계가 되게 많은 게, 이게 정말 혐오 표현을 한 건지 혹은 다른 기사에서 사례를 들기 위해서 혐오 표현을 쓴 건지 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죠. 이 밖에도 이런 극우들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서로 공유를 한다던가, 혹은 디지털 문해력을 키운다던가, 혹은 SNS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명쾌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이런 대처 방법들은 솔직히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이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처음엔 이게 우리나라와 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극우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극우가 있어도 내가 잘 몰랐겠구나 싶은 게, 이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나올 때는 일반 사람들이랑 또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령 옆에 있더라도 내가 이들을 알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점차 이들이 저지르는 문제가 많이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아쉬움이었었는데요. 잠입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되게 생생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조금 더 이들을 분석한다거나
이들의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길래 이들이 이렇게 하나, 그런 좀 깊은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은 이 책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런 집단이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괴롭히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만 쉽게 잘 드러나지는 않는 그 생각과 싸워야 한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 말을 읽으면서 이 싸움이 쉽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래가 살짝 어두운 듯 하기도 한데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